YJ 타워의 거대한 컨퍼런스 홀은 미래의 공기로 숨쉬고 있었다. 조명은 차가운 푸른빛을 띠며 홀을 가로지르는 수백 명의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 위로 정교하게 계산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 이곳은 YJ그룹의 차세대 AI 기술 제네시스 코어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남자 강지훈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갑옷처럼 보였다. 3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차가운 눈빛,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사람들은 그를 철의 요새라 불렀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YJ그룹 그 자체의 의지이자 상징이었다. YJ그룹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의합니다. 강지훈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네시스 코어가 구현할 도시의 홀로그램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는 원고 따위는 보지 않았다. 모든 데이터와 비전은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의 연설은 강력했고 청중을 압도했으며 YJ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네시스 코어가 어떻게 의료금융 그리고 안보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지 설명하는 순간이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 렌즈는 오직 그만을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조율된 교양곡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작은 소란이 발생했다. 무대 좌측 기자석 근처에서였다.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속삭임과 누군가를 제지하려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경멸했다. YJ 타워의 보안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잡음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완벽주의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제지선을 뚫고 나온 것은 테러리스트도 시위대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아이였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아이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거대한 무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홀 안이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생방송 카메라는 이 돌발 상황을 놓칠 리 없었다. 노련한 카메라 감독은 즉시 렌즈를 돌려 무대 위로 뛰어든 작은 침입자를 포착했다. 아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조금 큰 듯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이의 질주는 강지훈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무대의 강렬한 조명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홀 전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강지훈의 얼굴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축소해 놓은 판박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초당 수백만 번씩 계산되었지만 눈앞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 어떤 의심도 없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이는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작은 목소리는 수백만 볼트의 전류처럼 강지훈의 전신을 관통했다. 거대한 컨퍼런스 홀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 자체가 멈춘 듯 했다.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흔들렸다. 방송 카메라 감독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분할했다.
한쪽에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강지훈의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그와 똑 닮은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철의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이 대한민국 전역, 아니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뇌리는 하얗게 타들어갔다. 아빠. 그 단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철저하게 봉인된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6년 전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끔찍한 사고, 그리고 뒤이은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 회장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YJ 메디컬 센터의 최고 권위자였던 의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울렸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심각합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영구적인 불임 상태이십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Y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에게 내려진 절망적인 판결이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6년 전 그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0%라고 의학적으로 확인받았다. 그 고통은 그의 감정을 마비시켰고 그를 더욱 차갑고 견고한 성벽 뒤로 숨게 만들었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 한소연을 밀어냈다.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6년이 지난 오늘, 자신은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선고받았던 아이가, 그것도 자신과 피를 나눈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닮은 아이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의 세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모순이었다. 아이의 눈이 그에게 매달렸다. 아이는 다시 한번 조금 더 간절하게 입을 열었다. 아빠, 나 민준이에요. 한민준.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강지훈 회장의 숨겨진 아들인가? 6년 전 불임설은 무엇이었나?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 홀로 선 채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분노인가 혼란인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이 깨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아이는 저항하며 그에게 손을 뻗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강지훈은 그 손을 외면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준비된 연설의 마지막 장은 결코 읽히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무대 뒤편으로 향하는 출구를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기자들의 고함, 그리고 YJ그룹의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엉켰다. 철의 요새 강지훈의 가장 완벽했던 날은 그렇게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되었다. 엘리베이터가 YJ타워 100층에 도착하는 기계음은 마치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강지훈 회장은 무대 뒤편에서 김민석 비서실장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 컨퍼런스 홀을 빠져나왔다. 그의 굳어진 어깨 뒤로 수백 개의 플래시가 망령처럼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외침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회장님 아이는 누구입니까? 불임설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지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 무대 위에서 보였던 미세한 균열마저 사라지고 다시 얼음으로 조각한 듯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그를 따르는 김민석 실장 역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 주변의 공기는 섭씨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가웠다. 긴급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YJ그룹의 승리를 자축하는 샴페인이 터졌을. 이 방은 지금 패닉 직전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20명 남짓한 이사들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YJ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래프는 낭떠러지였다. 강지훈 회장이 무대에서 사라진 순간부터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주가는 단 10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을 증발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YJ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재앙적인 붕괴였다. 방송사고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룹의 신뢰도 자체가 불타고 있는 현장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의심, 그리고 일부는 노골적인 저기가 서려 있었다. 이 철의 요새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이 사태의 원인이 정말 그 자신인가? 강지훈은 상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끝에 서서 마치 전장의 지도를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의 숙부이자 YJ 중공업을 맡고 있는 강태준 부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6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후계는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공표했던 회장 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강태준의 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이 품고 있던 의혹의 핵심을 찔렀다. 강지훈이 YJ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압도적인 능력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그가 후계 리스크가 없는 경영자라는 역설적인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후계자를 낳을 수 없기에 이 거대한 제국은 그의 사후에 분열될 걱정 없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이양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전제가 무너졌다. 그것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준 부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가웠다. 그의 내면에서는 6년 전의 진단서와 방금 전 아이의 얼굴이 미친 듯이 충돌하며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오직 얼음 같은 통제력이었다. 강 부회장님, 지금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나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YJC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사생활이 아니라 그룹의 생존을 논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김민석 실장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김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현재 시간부로 YJ그룹은 위기 대응 최고 등급 코드 레드를 발령합니다. 강지훈이 선포했다. 이사들은 숨을 삼켰다. 코드 레드는 9.11 테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급의 사태에서나 발동되는 비상체제였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김민석 실장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첫째, 언론 통제. 지금 즉시 모든 방송국과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연락하십시오. YJ 타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테러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이의 신원은 불명. 아이를 이용한 악의적인 공격 시도로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30분 내로 1차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강지훈 아들이라는 키워드를 삭제 조치하십시오. 둘째, 내부 단속. YJ그룹 전 임직원에게 비상 함구령을 내립니다. 오늘 사태에 대해 SNS 메신저, 사적인 대화를 포함한 그 어떤 언급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에는 사규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는 물론 그룹의 존폐를 위협한 배임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무팀은 즉각 공지하십시오. 셋째 금융방어. 재무팀은 즉시 가용한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원하여 자사주 매입을 준비합니다. 주가 하락폭이 20%를 넘어서는 순간 시장에 개입하여 공매도 세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 1%의 지분도 적대 세력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강지훈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세계를 뒤흔든 아이의 존재를 마치 전략 지도 위에 예상치 못한 변수처럼 다루었다. 그의 사적인 혼란은 단 1%도 업무에 개입되지 않았다. 이사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다시금 압도당했다. 이것이 그들이 알던 강지훈 철의 요새였다. 개인적인 비극 따위는 거대한 목표를 위한 소모품으로 치부해버리는 냉혹한 전략가. 그리고 넷째, 강지훈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오직 김민석 실장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아이와 아이의 어미를 찾아내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언론보다 한 발 먼저 내가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진실을 향한 집요한 갈증이었다. 김민석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YJN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사들에게 그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고 회의를 종결시켰다. 한편 YJ 타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화신그룹의 회장실. YJ 그룹의 주가 그래프와는 정반대로 박태만 회장의 입꼬리는 만족스럽게 치솟아 있었다. 그는 70인치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는 강지훈의 얼어붙은 얼굴을 보며 값비싼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희뿌연 연기가 그의 교활한 눈매를 감쌌다. 완벽해, 아주 완벽해. 박태만 회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저 오만한 강지훈의 얼굴이라니. 6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보람이 있군. 저 철옹성이 무너지는 데는 저렇게 작고 연약한 화살 하나면 충분했어.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잔을 내밀었다. 비서가 조용히 최고급 위스키를 따랐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지. 박태만 회장이 잔을 들며 말했다. 언론사들 뒤에서 불을 더 지피게. 강지훈의 도덕성과 경영자질을 의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 동시에 우리가 매집해둔 차명 계좌로 YJ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해. 저놈이 자사주로 방어하려 들겠지만 이 스캔들은 그 정도로는 막을 수 없을 거다. 그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강지훈, 내 놈의 아버지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이제 내가 내 놈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다. 네가 6년간 지켜온 그 YJ 제국과 네가 6년간 몰랐던 내 놈의 핏줄까지도 말이다. 그는 강지훈의 무너진 얼굴이 담긴 스크린을 향해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YJ 타워 101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지훈은 홀로 서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냉철한 지배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아까 무대에서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빠.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6년 전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저 아이는 무엇인가? 기적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인가? 그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6년 전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밀어냈던 여자 한서연. 아이는 그녀를 닮았는가 기억이 희미했다. 당시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는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오늘 그 봉인이 깨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CEO로서의 강지훈은 코드 레드를 선포했지만 한 남자로서의 강지훈은 지진의 진앙지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이 철의 요새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그때 집무실의 내부 직통 전화가 울렸다. 김민석 실장이었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김 실장, 보고해. 지금 당장.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YJ, 타워 101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코드 레드가 발동된 지 1시간이 지났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YJ 그룹 관련 뉴스가 모든 전광판을 도배했고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공간은 절대적인 침묵 통제된 진공 상태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민석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지문으로만 열리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10년 넘게 그래왔듯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회장님, 강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울렸다. 아이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름 한민준, 만 5세. 현재 거주지는 서울 외곽의 한 소형 아파트. 그리고 김민석 실장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멈췄다. 이런 망설임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강지훈이 재촉했다. 아이의 법적 보호자, 모친의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만 32세. 그 이름이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한서연. 그것은 강지훈이 지난 6년간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단어였다. 그의 뇌가 봉인해 두었던 가장 깊은 곳의 상자가 강제로 열렸다. 김민석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무대 위에서 그를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의 선명한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뜬 한 여자의 6년 전 증명사진.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듯 보였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맑고 고집스러웠던 눈.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강지훈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것이 6년 전 그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빗길을 질주하던 밤이었다. 해제이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박태만 회장과 가장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 그의 차는 의도적인 사고에 휘말렸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의 세단을 덮쳤다. 그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깨어났다. YJ 메디컬 센터의 VIP 병실. 온몸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그의 정신은 YJ의 후계자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주치의였던 이강섭 원장이 들어왔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그는 YJ 가문의 주치의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복부의 신경과 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본론만 말해 이강섭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장님께서는 영구적인 불임 상태이십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였다. YJ 그룹의 대가 끊긴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그는 경영자로서의 자신은 살려냈지만 한 남자로서의 자신은 그 병실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한서연이 찾아왔다.
그녀는 당시 YJ그룹의 신입사원이었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녀를 만났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갑옷 안으로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헤어지자, 서연아. 그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따뜻함이 자신의 절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 좀 나아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선택했다. 그녀가 스스로 떠나도록. 나는 너에게 줄 미래가 없어. YY 그룹의 강지훈은 너 같은 여자와 미래를 그릴 수 없어. 그는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겼다. 그것은 YY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동시에 한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즐거웠어.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눈을 외면했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YJ 그룹에서도 퇴사했고 모든 연락이 끊겼다. 강지훈은 그렇게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제물로 바쳐 철의 요새를 완성했다. 그는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CEO로서 오직 YJ 그룹의 성장만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 그것이 그가 6년간 살아온 이유였다. 그런데 오늘 그 한서연이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김 실장,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한서연, 그녀는 언제 아이를 낳았지? 출생 기록 확인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불타고 있었다. 사고 시점, 이별 시점, 그리고 아이의 나이. 퍼즐 조각들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김민석 실장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한민준 군의 출생일은 6년 전 11월 10일.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한서연 씨와 헤어지신 시점에서 약 9개월 뒤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를 만나고 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 진단은... 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그 가능성을 비웃고 있었다. 둘, 6년 전 이강섭 원장의 진단이 틀렸다. 아니, 혹은 회장님, 김민석 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한서연 씨의 지난 6년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우 어렵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명해. 한 달 전 한서연 씨 명의의 거액의 사채가 누군가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서연 씨는 제네시스 코어 발표회에 VIP 초대장을 받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보안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정상적인 루트로 입장했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초대장을 보낸 자가 누군지 확인했나? 추적 중입니다만 자금의 출처와 초대장 발급 모두 유령 회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민석 실장은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화신그룹 박태만 회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6년 전 자신을 덮쳤던 의문의 사고, 그리고 그 직후에 내려진 절망적인 불임 진단, 갑자기 사라진 한서연, 그리고 오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자신의 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6년에 걸쳐 계획된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복수극이었다. 박태만은 강지훈의 경영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에게서 6년간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아갔고 이제 그 아들을 이용해 강지훈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지배한 것은 슬픔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6년간 속아왔다. 자신의 절망이, 자신의 희생이 모두 적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결과였다. 김 실장. 강지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적을 향한 살해만이 가득했다. YJ그룹의 모든 정보팀을 동원해 6년 전 내 사고의 진실, 그리고 이강섭 원장의 6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그는 태블릿에 떠있는 한서연과 한민준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 두 사람, 지금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 언론보다 그리고 박태만의 소나기보다 먼저. 그들은 이제 YJ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잊고 살았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서울 외곽 남산의 깊은 숲속에 숨겨진 YJ그룹의 VVIP 안가. 이곳은 더 벙커라 불렸다. 외부에는 고풍스러운 저택처럼 보였지만 사방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유리창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진입로조차 허가된 차량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강지훈의 가장 비밀스러운 손님들만이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한서연과 아들 한민주는 김민석 실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을 타고 더 벙커에 도착했다. YJ 타워의 아수라장에서 빠져나온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민준이는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 끝에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들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2층의 서재에서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넥타이는 여전히 없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붙인 상태였다. 이사회를 압도하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6년 만에 자신의 과거와 대면해야 하는 한 남자의 날카로운 긴장감만이 남아있었다. 김민석 실장은 한서연이 세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YJ 타워를 빠져나올 때 그는 이미 기자들과 박태만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세 대의 동일한 차량을 다른 경로로 출발시켰다. 한서연이 탄 차는 철저히 위장된 경로를 통해 이곳 더 벙커로 이송되었다. 그는 단 하나의 변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아이는, 민준이는, 그녀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이는 저희 전담 케어팀이 안전하게 돌볼 것입니다. 저쪽 방에 편안한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아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석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기계와도 같은 눈이었다. 그녀는 결국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대기하고 있던 전문 보육색에 아이를 넘겼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김민석 실장이 서연을 서재로 안내했다. 거대한 이중 방화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한가운데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울의 야경 속에 잠긴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6년 만에 마주한 그는 더욱 차갑고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YJ그룹의 총수 철의 요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앉아.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가 가리킨 가죽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설명해. 오늘 YJ 타워에서 벌인 일이 당신의 아이디어였나? 아니면 박태만의 짓이었나? 그는 질문이 아니라 신문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박태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전 몰라요. 전 그냥 민준이가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떨렸다. 아빠, 강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나와 그녀 앞에 섰다. 어둠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6년 전 내가 불임이라고 진단받았어. 의학적으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하필 YJ의 가장 중요한 오늘 나타나서 아빠라고, 이게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건가? 그녀는 강지훈의 차가운 말에 오히려 용기를 냈다. 당신은 몰랐잖아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 이미 임신 4주 차였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순간 얼어붙었다. 사고 전날, 임신 4주차.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연대표가 격렬하게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6년 전 진단 이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가능성이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병실에서 날 밀어냈잖아요.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잖아요. YJ그룹의 강지훈은 나 같은 여자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날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내 뱃속의 아이까지 버릴 수 있었겠어요. 강지훈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자신의 절망을 감추기 위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가 불임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 그의 아이는 이미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6년간의 오해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래서 숨었어요. 서연은 지난 세월의 서름을 토해내듯 흐느꼈다. 당신이 무서웠어요. 당신 가문이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민준이에게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6년 동안 저 혼자 민준이 키웠어요. 당신 없이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그는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았다.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 그녀는 고생을 많이 한 듯 야위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그가 알던 총명함 대신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불편하게 찔렀다. 하지만 강지훈은 감정적인 동요를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과거에 잠길 때가 아니었다. 그랬던 당신이 왜 오늘 나타난 거지? 그 6년의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가고? YJ 타워의 보안을 뚫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아이를 밀어넣을 용기는 어디서 났지? 혼자 한 짓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몸을 더 움츠렸다.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다. 누구? 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 달 전에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제가 민준이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썼던 돈이었죠. 그들이 갑자기 모든 빚을 갚아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그는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신사가 뭐라고 하던가. 그는 민준이의 친부가 YJ그룹 강지훈 회장이라는 걸 증명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도요. 전 몰라요. 어떻게 그들이...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계속해. 그 신사는 오늘 YJ타워에 가지 않으면 민준이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YJ타워에 VIP 초대장이라면서 이걸 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무대 앞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모자를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고. 강지훈의 퍼즐이 완성되었다. 박태만. 그는 한소연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협박했고 그녀와 아이를 인간 폭탄으로 만들어 YJ의 심장부에 터뜨렸다. 그는 강지훈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가 6년 전 버렸던 여자와 아들까지 모두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심지어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박태만이 6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아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6년간 불임이라는 거짓 절망 속에서 살도록 방치해두었던 것이다. 강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비밀을 숨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적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였다. 그리고 저 아이 한민주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6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박태만에게 인질로 잡혔던 아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박태만은 선을 넘었다. 경영권 다툼에서 벗어나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그가 6년간 지키지 못했던 이제 막 존재를 알게 된 그의 가족을. 강지훈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는 서재안의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더 벙커의 보안 등급을 최고 레벨로 격상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강섭 원장, 내일 아침까지 내 앞에 데려와. YJ 메디컬 센터 원장직을 걸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6년 전에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야겠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신문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혼란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기 있어, 한서연. 당신과 민준이는 이제부터 내가 보호한다. 내가 당신을 버렸던 그 6년 전의 빚을 갚겠다는 게 아니야. 강지훈은 차갑게 덧붙였다. 박태만이 당신들을 무기로 썼다면 나는 당신들을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로 삼을 테니까. 당신과 그 아이는 이제 내 전쟁의 일부가 된 거다. 다음날 아침 YJ그룹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어젯밤 강지훈 회장이 발령한 코드 레드에도 불구하고 철의 요새에 가해진 충격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한 명과 온라인 포털 메인은 단 하나의 이슈로 도배되었다. 강지훈 회장의 6년 묵은 비밀. YJ그룹의 도덕성 뿌리부터 흔들리다. 불임이라던 회장님 아빠가 되다. YJ 홍보팀이 밤새도록 살포한 악의적 테러 행위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원초적인 호기심과 숨겨진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 앞에서 힘을 잃었다. YJ 타워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은 101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절박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타워 지하 5층 YJ그룹의 심장부인
워룸에 있었다. 거대한 벽면 전체가 실시간 주가 그래프와 뉴스피드,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이터로 뒤덮여 있었다. 평소에는 YJ의 글로벌 전략을 지휘하는 이 첨단 사령부는 이제 그룹의 생존을 위한 방어기지가 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 개장합니다. 재무팀장의 마른 목소리가 워룸의 긴장을 찢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다.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YJ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어제의 폭락에 이어 다시 한번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패닉 셀링이었다. 회장님,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총 15곳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무팀장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공포에 질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불안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YJ를 파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막대한 자본을 동원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방조 개시.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만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준비된 자사주 매입 자금 전액 투입해. 놈들이 100을 팔면 우리는 110을 사들인다. YKY의 주도권을 단 1주도 빼앗길 수 없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YJ의 막대한 현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주가 그래프는 피 튀기는 전장이 되었다.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 IJ의 매수 방어선이 그것을 받아먹으며 주가를 밀어 올렸고, 잠시 후 더 거대한 매도 물량이 다시 방어선을 내리찍었다. 수조 원의 돈이 단 몇 분 만에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고 있었다. 놈들의 자금은 화신그룹입니다. 김민석 실장이 조용히 강지훈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어젯밤 한서연의 빚을 갚아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쳤지만 그 끝은 명백하게 박태만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만이 YJ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금 역시 동일한 출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스캔들을 신호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강지훈이 이미 내린 결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서연과 민주는 그저 미끼였다. 박태만의 진짜 목적은 YJ그룹 그 자체였다. 바로 그때였다. 워룸의 정적을 깨고 가장 요란한 속보 알림이 울렸다.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붉은색으로 전멸했다. 속보. 검찰 YJ그룹 본사 압수수색, 제네시스 코어 기술 탈취 및 분식회계 혐의. 뭐라고? 재무팀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워룸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제네시스 코어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내부 고발이라니. 이건 명백한.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박태만의 공격이지.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태만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YJ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YJ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압수수색 속보가 터지자마자 YJ의 주가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추락했다. 강지훈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방어 자금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한가였다. 박태만은 단 하루 만에 YJ그룹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다. 회장님, 로비가 뚫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인터컴을 통해 울려 퍼졌다. YJ 타워, 철의 요새가 외부의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태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YJ의 기술금융 그리고 여론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의 명분은
강지훈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었다. 어젯밤 무대 위에 올라왔던 그 작은 아이는 이 모든 파괴를 위한 가장 완벽한 창끝이었다. 바로 그때 워룸의 육중한 문이 강제로 열렸다. 강지훈, 분노에 찬 목소리와 함께 강태준 부회장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네가 모든 걸 망쳤어. 검찰 압수수색이라니. 이게 다 자네의 그 더러운 스캔들 때문이 아닌가. 강태준 부회장은 워룸 안의 임원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우리는 YA를 지켜야 하네.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강지훈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해.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는 공포에 질려 박태만이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내뱉고 있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례로 빛나고 있었다. 물러나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뱀이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위험했다. 숙부님, 지금 숙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박태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YG의 머리를 자르고 그 혼란을 틈타 시체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룹을 위해서라면 조용히 하십시오. 강지훈이 강태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는 워룸 전체를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YJ는 침몰하지 않아 방역을 시작한다. 그는 김민석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 법무팀은 지금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동시에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YDA의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긴 쥐새끼를 잡아내야겠다. 재무팀, 그는 피로 물든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하한계에 걸려있는 모든 물량을 쓸어 담아. 박태만이 원하는 가격이라면 기꺼이 사주지. 하지만 YJ그룹의 해외 비상자금을 모두 동원해. 이건 자금력 싸움이다. 여기서 밀리면 우린 끝이야. 마지막으로 그는 김민석 실장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그리고 자네, 이제 박태만의 공격을 막는 건 의미가 없어. 그놈의 숨통을 끊을 무기를 찾아. 화신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 비자금 약점,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놈이 내게 창을 썼다면 나는 그놈의 심장에 핵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강지훈은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YJ의 로고가 검찰의 압수수색 박스와 함께 모욕적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경영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벙커에 숨어있을 자신의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박태만은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철의 요새에 불과했던 강지훈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YJ, 그룹의 워룸은 전쟁의 3일차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기는 피로와 아드레날린, 그리고 잿빛 절망의 냄새로 무거웠다. 강지훈 회장의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YJ의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박태만의 화신그룹은 마치 거대한 상어떼처럼 YJ의 피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물어뜯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웠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YJ그룹의 생존을 위한 공개적인 방어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6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비밀스러운 탐색전이었다. 후자가 전자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석 실장을 워룸 구석의 방음실로 불렀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수면 부족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첫째, 더 벙커에 있는 아이.
한민준. YJ 메디컬 센터가 아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제3의 연구소에서 즉시 DNA 검사를 실시해 결과는 나에게 직보한다. 둘째.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강섭, 6년 전 나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YJ 메디컬 센터 원장. 그 자를 찾아내. 지금쯤이면 박태만의 끈앞풀들이 그를 숨기려 들 거다. 법무팀의 최고 정계 요원들을 동원해 그가 도망치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 김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더 벙커. 한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안전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감옥이었다. 민준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른 채 제공된 장난감들을 가지고 천진하게 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의료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YJ 로고가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운을 입고 있었다.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민준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강지훈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그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감금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료팀을 이끌고 온 것은 김민석 실장이었다. 한서연 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당신께서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만 채취하면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서연은 김민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설득이나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눈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입을 열어주었다. 면봉이 아이의 볼 안쪽을 가볍게 훑었다. 엄마, 아야, 아내. 민준이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다. 채취된 샘플은 즉시 특수 보관함에 담겨 헬기를 통해 YJ 소유의 비밀생명공학 연구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제네시스 코어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에 나올 예정이었다. 두 번째 작전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YJ 법무팀의 그림자라 불리는 해결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전직 국정원 요원과 검찰 특수부 출신들로 구성된 강지훈의 친위대였다. 이강섭 원장은 이미 YJ 메디컬 센터를 떠나 잠적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박태만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쓰자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것이다. 그림자팀은 이강섭이 해외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부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그를 확보했다. 그는 쥐처럼 겁에 질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스위스 은행의 기밀 서류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저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YJ의 보안 차량에 실려 서울로 압송되었다. 다음날 새벽 YJ타워 지하 10층. 그곳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상신문실이었다. 강지훈은 텅 빈 콘크리트 방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강섭과 마주 앉았다. 이강섭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오랜만이군 이 원장.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6년 전 자네는 내게 영구적인 불임이라고 했지. 신경이 손상되었고 회복 가능성은 0%라고. 내 아버지 때부터 YJ저의 주치의였던 자네의 말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 이강섭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이 수갑처럼 테이블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공포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회 회장님, 그것은 의학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당시 데이터는 분명히
데이터 강지훈이 비웃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이강섭이 부산항에서 빼앗긴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이었다. 이것도 데이터인가? 강지훈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이강섭의 눈앞에 내밀었다. 자네가 내게 불임 진단을 내린 정확히 일주일 뒤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로부터 자네의 차명 계좌로 100만 달러가 입금됐군. 의료 자문 비용으로 말이야. 아주 값비싼 자문이었어. 이강섭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 강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우리가 추적해봤지. 놀랍게도 화신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더군. 이강섭 원장. 이강섭은 무너졌다. 그의 의사가운은 벗겨지고 돈의 영혼을 판 배신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발. 그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박태만, 아니 박 회장의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계속해. 그들은 회장님을 완벽하게 절망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YJ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회복 가능한 경미한 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오는 내가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 강지훈이 그의 말을 받아 차갑게 내뱉었다. 너는 돈 때문에 내 인생 6년을 통째로 도둑질했어. 내게서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아갔고 한 여자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내 아들이 6년간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었어. 이강섭,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강섭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자네의 고백은 모두 녹음되었다. 그가 법무팀장에게 말했다. 이자를 검찰에 넘겨 YJ의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화신그룹의 사주를 받아 YJ의 총수를 기만하고 사고를 은폐한 주범으로 YJ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자를 사회에서 매장시켜. 안 됩니다. 회장님 약속이 살려준다고. 이강섭이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그는 그림자팀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강지훈은 그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신문실을 나왔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박태만을 무너뜨릴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가 워룸으로 돌아왔을 때 김민석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헬기로 이송되었던 그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훈은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강섭의 고백을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였고 그의 핏줄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다. 시선이 단 하나의 숫자에 고정되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아빠. YJ 타워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가 6년간 불임이라는 거짓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동안 그의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있었다. 그는 결과지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가 그의 손 안에서 구겨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태어났다. 철의 요새로서의 강지훈은 죽었다. 이제 그는 YJ의 총수이자 동시에 빼앗긴 6년을 되찾아야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YJ 그룹 지하 10층의 차가운 신문실. 이강섭 원장이 끌려나간 후에도 강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99.99%라는 숫자가 낙인처럼 찍힌 DNA 검사 결과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강섭의 자백은 그의 분노를 촉발시켰지만 이 얇은 종이 한 장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6년간 속았다. 의학적인 절망이 아니라 박태만의 정교한 기만 속에서 살았다. 6년간 그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 믿었고 그 대가로 한서연을 밀어냈으며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철의 요새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 맞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혼란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였다. 이것은 더 이상 YJ그룹의 경영권 방어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6년을, 그의 아들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훔쳐간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그는 더 이상 YJ CEO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움직여야 했다. 강지훈은 구겨진 결과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워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 그가 내부 통신으로 연결했다. 지금 즉시 더 벙커로 간다. 자네는 워룸을 지켜. YG와 모든 방어 전략은 내가 돌아갈 때까지 보류한다. 김민석 실장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은 그룹의 존망이 걸린 순간입니다.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나에게 YJ그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박태만이 무엇을 건드렸는지도. 방탄 처리된 세단이 어둠을 뚫고 더 벙커를 향해 질주했다. 강지훈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6년 전 한서연의 얼굴, 그리고 YJ 타워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아빠. 그 단어는 이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이자 그를 전진하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대오 벙커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렸다. 한서연은 그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제 그가 신문을 위한 냉혹한 검사였다면 오늘 그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민준이는 그의 첫마디였다. 어제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그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저 방금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회장님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 불안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강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민준. 그의 아들. 아이는 거대한 소파 구석에 앉아 보육사가 건네준 YJ그룹의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강지훈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았던 그 무서운 아저씨였다. 강지훈은 아이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그저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아이. 99.99% 이강섭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저 아이는 지난 6년간 자신의 곁에서 자랐을 것이다. 저 작은 손을 자신이 잡아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시간의 공백이 모두 박태만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민준이는 소파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 강지훈은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M&A 협상 테이블에서는 사자였지만
5살 아이 앞에서는 길을 잃은 이방인이었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 서서 어색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한민준. 그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 무섭나? 강지훈이 물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려다 망설였다. 대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정말로 내 아빠예요. YJ타워에서 외쳤던 그 단어였지만 지금은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는데, 근데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있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한소연이 6년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자신과 박태만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 강지훈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내가 네 아빠다. 그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는 6년간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이의 시선이 강지훈의 가슴팍 주머니에 꽂혔다. 그가 구겨 넣었던 DNA 검사 결과지 끝부분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그거 종이.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내가 어제 그림 그린 종이랑 똑같다. 구겨졌어요. 강지훈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결과지를 꺼냈다. 이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림 구겨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저씨도 혼나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강지훈은 대답할 말을 잃었다. 그는 구겨진 종이 자신의 혈연을 증명하는 이 증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소중하게 펴서 반듯하게 접었다. 아니, 그가 낮게 대답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종이야. 아빠가 잃어버렸다가 방금 다시 찾은 거거든. 절대로 다시는 구기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그는 지금껏 Y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그 성은 텅 비어 있었다. 박태만은 그 텅 빈 성을 공격했지만 정작 자신이 훔쳐갔던 가장 중요한 보물, 바로 이 아이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기에 이용했다. 강지훈은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박태만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YJ를 공격하기 위한 일회용 무기로 사용했다. 아이를 무대 위로 밀어 넣었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했으며 전 세계에 조롱거리로 만들려 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았을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짓밟은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여자 앞에서 결연히 섰다. 그는 한소연을 바라보았다. 박태만은 내가 YJ그룹을 지키기 위해 방어에만 급급할 거라 생각했겠지. 내가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돈을 쓰고 언론을 막고 아이의 존재를 부정할 거라 계산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맹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놈은 틀렸어. 그는 더 벙커의 보안 통신 장비로 걸어갔다. 그는 워룸의 김민석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회장님, YJ 주가 2차 하한계 근접했습니다. 방어 취소.
강지훈의 명령은 폭탄 선언과 같았다. 뭐라고요? 회장님, 그건 그룹을 지금부터 YJ그룹의 전략 목표는 방어가 아니라 섬멸이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YJ그룹에 할당된 모든 비상자금, 단 1원도 우리 주식 방어에 쓰지 마. 전액, 화신그룹의 주식을 공매도 하는데 투입한다. 웨어룸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자신의 집이 불타는데 적의 집에 불을 지르러 가는 격이었다. 회장님, 그건 동반 자살입니다. 김민석이 간신히 말했다. 아니, 강지훈의 눈이 벙커의 창밖 박태만의 화신그룹. 본사가 있는 방향을 향했다. 이건 내 모든 것을 건 도박이다. 박태만은 내가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 강지훈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내 아들 하나뿐이다. YJ그룹은 놈을 파멸시키기 위한 내 무기일 뿐이다. 그는 더벙커의 거실을 돌아보았다. 자신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 한민준. 놈이 내 아들을 건드렸다. 그 대가로 나는 놈의 제국을 통째로 불태울 것이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공격 개시해. 대호 벙커의 거실은 강지훈의 선전포고와 함께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전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YJ그룹의 운명을 자신의 피 끓는 분노와 맞바꿨다. 한서연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냉철한 경영자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 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YJ그룹을 포기하겠다고요. 저 사람들. 박태만이라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 그런데 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아들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통신 장비를 끄고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내가 미친 것 같나? 그가 낮게 물었다. 내가 YJ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 나는 YJ를 무기로 쓰는 거다. 박태만이 내 아들을 무기로 썼듯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태만은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주가를 방어하고 스캔들을 덮고 당신과 민준이를 다시 어둠 속으로 숨길 거라고 계산했지. 그는 서재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어젯밤 이강섭 원장을 신문했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한때 존경받던 의사는 비굴하게 무너져 있었다. 그는 6년 전에 사고 박태만의 사주, 그리고 진료 기록 조작에 전말을 자백하고 있었다. 이게...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화면 속 이강섭의 고백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강지훈이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 그럼 6년 전에 그녀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래, 강지훈이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저 자가 박태만의 돈을 받고 내가 불임이라고 속인 거야. 나는 내가 당신에게 평생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다고 믿었어. 그래서 당신을 밀어낸 거야. 내 절망이 당신을 버리게 만든 거다. 한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6년간 강지훈을 원망했다. 그가 권력과 YJ그룹을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역시 피해자였다. 박태만이라는 악마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우리 둘 다를 파괴한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원망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는 당신에게서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아갔고 내게서 민준이 아빠를 빼앗아갔어요. 그녀는 잠든 민준이가 있는 방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강지우는 그녀 옆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 앞에 섰다. 그래서 방어는 의미가 없는 거야, 한서연. 박태만은 YJ그룹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내 모든 것을 원해. 내 회사, 내 명예, 그리고 내 아들까지. 내가 방어만 한다면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할 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뿐이야. 그가 YJ의 주가를 공격한다면 나는 화신의 심장을 찌른다. YJ가 무너지더라도 화신은 그보다 먼저 제가 되어야 해. 한서연은 그의 눈에서 무서운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복수였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6년간의 불신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날 믿지 마. 강지훈이 말했다. 대신 민준이를 봐. 나는 6년간 아버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로 죽을 거다. 내 아들을 무기로 사용한 놈을 나는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강지훈은 그녀에게 두 번째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김민석 실장이 확보한 박태만이 한서연을 협박하고 YJ 타워로 보냈다는 증거 자료들이었다. 협박범들의 통화 내역 사체를 상환해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박태만은 당신을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만들었어.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해. 이 모든 것이 박태만의 계략이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한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6년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왔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강지훈의 말이 맞았다.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뿐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한편 YJ 타워의 웨어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의 화신그룹 공매도 명령이 떨어진 직후 YJ의 모든 가용자금은 YJ 주식 방어가 아닌 화신그룹 주식을 끌어내리는 데 투입되었다. 시장은 이 미친 듯한 자살 공격에 경악했다. YJ와 화신, 대한민국 재계 1위와 3위 기업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동반 추락을 시작했다. 회장님, 화신의 방어가 너무 거셉니다. 그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YJ가 먼저 파산합니다. 재무팀장의 비명이 워룸을 울렸다. 박태만 역시 강지훈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YJ가 먼저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강지훈은 더 벙커에서 화상으로 워룸을 지휘했다. 그의 얼굴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었다. 박태만은 합법적인 자금으로 방어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돈이 없어. 그는 지금 자신의 비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을 거다. 김 실장, 찾았나? 김민석 실장이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태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는 YJ 정보팀이 밤새 해킹과 추적을 통해 확보한 기밀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화신건설의 비밀 장부였다. 박태만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요 SOC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수주하면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그 규모는 YJ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했다. 이 돈이 바로 지금 YJ를 공격하고 화신을 방어하는 자금의 출처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비자금은 재계 총수들에게 흔한 일이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김민석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비자금의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빽빽한 장부,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 이건 워룸의 법무팀장이 숨을 삼켰다. 세상에, 현직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박태만의 뇌물 장부였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윗줄에는 바로 지금 YJ그룹의 제네시스 코어 기술 탈취 혐의를 수사하라고 명령한 현직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웨어룸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였다. 박태만은 YJ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이 매수했던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총동원했고, 이제 그 증거가 강지훈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박태만, 그는 나에게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판 거였군. 그는 김민석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 장부, 원본 파일을 확보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그리고 언론에 흘리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 이 자료로 검찰과 협상을.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협상, 강지훈이 비웃었다. 썩은 동아줄과 협상하는 멍청이가 어딨나. 나는 이 썩은 동아줄을 통째로 끊어버릴 거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스크린을 덮었다. 긴급, YJ그룹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강지훈 회장 해임한 상정. 강태준 부회장을 비롯한 YJ의 일부 이사들과 화신그룹 측 연합 세력이 강지훈의 자살 공격을 명분으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칼을 빼든 것이었다. 회장님, 주주총회는 사회 을러하라. 그 전에 우리가 파산합니다. 재무팀장이 절규했다. 강지훈은 오히려 그 뉴스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사흘, 완벽하군. 놈들이 스스로 무대를 마련해 주었어. 그는 김민석 실장에게 말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모든 공매도를 중지해.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현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YJ 주식을 다시 사들여. 하한계. 네, 하지만 박태만은 우리가 자금이 바닥났다고 생각할 거다. 그는 사흘 뒤 주주총회에서 나를 해임하고 YJ를 헐값에 삼킬 생각에 빠져 있겠지. 그 사흘간 우리는 힘을 비축한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벙커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서연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결의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흘 뒤 그 무대에 당신과 민준이가 나와 함께 서야겠어. 박태만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의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게 만들 거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장례식장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과 전쟁터에 살벌한 기운이 동시에 감돌았다. YJ의 주가는 사흘간의 소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었다. 시장은 강지훈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받아들였다. 홀라는 YJ의 운명에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려는 주주들과 이 거대 제국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려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준 부회장은 이사석 맨 앞줄에 앉아 초조함과 승리감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땀을 닦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YJ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홀의 뒷문이 열리고 박태만 화신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YJ의 주주가 아니었지만 강태준 부회장 측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당당히 입장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강지훈이라는 오만한 적수를 마침내 무너뜨린 자의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졌다. 박태만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즐겼다. 그는
YJ그룹의 이사들과 주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이미 자신이 이 홀의 주인이라도 된 듯 행동했다. 그는 오늘 강지훈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즉시 준비해둔 적대적 M&A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임시 의장을 맡은 강태준 부회장이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YJ그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YJ의 신화는, 창업주의 이념은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홀은 숙연해졌다. 강태준은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강지훈 회장은 그룹의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화신그룹에 대한 무모한 자살 공격으로 YJ의 자금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YJ의 총수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YJ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독사의 머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만은 이사석에서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강지훈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는 순간만 남아있었다. 그럼 YJ그룹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홀의 정문이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사흘 전 워룸에서 보았던 피로한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흔들림 없는 얼음 같은 눈.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처형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의 모습이었다. 홀 안이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6년 전 그가 버렸던 여자 한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의 한 손은 5일 전 이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아이 한민준의 작은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홀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스캔들의 당사자들이, 그것도 YAJ의 총수와 함께 정면으로 나타나다니.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박태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불쾌하게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저 아이가 왜 저기 서 있단 말인가. 강지훈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 부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강지훈은 그를 밀치듯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한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바로 옆 모든 주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홀 전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제 아들 한민준입니다. 홀은 술렁거렸다. 스캔들을 인정하다니. 자폭 행위였다. 강태준이 이때다 싶어 소리쳤다. 보시오, 저 파렴치한, 스스로 인정하지 않소. 어떻게 저런 자가. 조용히 하십시오, 숙부님. 강지훈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6년에 걸쳐 계획된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제가 6년 전 사고로 불임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YJ의 후계를 이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저는 사랑했던 이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그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이 켜지고 YJ 지하 신문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강섭 원장이었다. 이강섭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6년 전의 진실을 자백하고 있었다. 박태만의 사주를 받아 진료 기록을 조작했으며 강지훈이 실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세상에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태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거짓이다,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강지훈이 궁지에 몰려 날조한 거라고. 박태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다. 날조라고. 강지훈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날조인지 대답해 보시지. 예. 다음 화면이 떴다.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서였다. 6년 전 이강섭 원장이 의료 자문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받은 기록.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박태만의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 박태만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박 회장. 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자비가 없었다. 박 회장께서는 제가 6년간 제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아들과 아이 엄마까지 협박해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셨더군. 세 번째 증거가 떴다. 한서연의 사채를 갚아준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 그것 역시 박태만의 비자금 계좌였다. YJ 타워에 그녀를 입장시킨 협박범들의 통화 녹취록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건이라는 잔인한 협박. 한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저는 저 사람의 협박 때문에 민준이를 데리고 YJ 타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들을 미끼로 강지훈 회장과 YJ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악마입니다. 홀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시선은 박태만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 남자와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린아이까지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아니야. 박태만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박태만. 강지훈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놈이 이 모든 짓을 저지른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았나. 강지훈의 마지막 카드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화신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수년간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의 목록. 여러분, 저 명단을 보십시오. 강지훈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박태만은 YG의 제네시스 코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이 매수한 검찰과 정부 인사들을 동원해 YJE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저 명단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YJ를 수사하고 있는 현직 중앙지검장입니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이것은 두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게이트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태만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아킬레스건이 만천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었다. 다 닥쳐 강지훈.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다. 강지훈을 죽일 기세였다. 바로 그때 컨퍼런스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YJ를 수사하던 부패한 검사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비밀리에 접촉한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제공한 비밀장부 원본을 토대로 움직였다. 박태만 씨 특수본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협박 증거 조작 및 시장 교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달려들었다. 박태만은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훈의 경호원들에게 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발에 걸려 비참하게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가 YJ를 삼키려 했던 바로 그 무대 아래였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지훈 이 개자식아. 박태만의 광기 어린 욕설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YJ그룹의 신화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끌려나갔다. 강태준 부회장 역시 공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아들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놀랐지만 울지 않았다. 강지훈은 민준이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 민준아. 다 끝났어.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은 거야.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홀은 기적처럼 조용해졌다. YJ그룹은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저는 지난 6년간 YJ이라는 철의 요새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YJ의 총수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6년 만에 되찾은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다. YJ는 이제 저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박태만 회장의 절규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깊은 충격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편의 거대한 복수극, 그리고 대한민국 최상층부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는 순간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강렬하게 폭발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 서서 아들 민준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6년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으로 젖어 있었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시선은 체포되어 나가는 강태준 부회장이나 박태만이 아닌 YJ의 운명을 쥔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YJ그룹은 오늘 가장 큰 암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YJ그룹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로 YJ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태만과 결탁했던 부패한 검찰이 조작했던 제네시스 코어 기술 탈취 혐의는 완벽한 무고임이 밝혀졌습니다. YAG의 기술은 깨끗합니다. 그는 잠시 아들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지난 며칠간 YJ의 주가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멸망을 각오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화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재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입니다. Y야의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확신이었다. 얼어붙었던 주주들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이내 홀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철의 요새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그리고 그 과정에서 YJ까지 구해낸 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강지훈이 터뜨린 판도라의 상자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계와 법조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졌다. 박태만 회장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수석은 즉각 사임했고 줄줄이 구속 수감되었다. 화신그룹은 총수가 부재하고 모든 비자금 루트가 막히자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계열사들은 연쇄 부도를 맞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3위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7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박태만은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제국과 함께 몰락했다. 반면 YJ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오히려 YJ저의 기술력이 부각되자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강지훈이 바닥에서 쓸어 담았던 자사주들은 YJ의 경영권을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회사와 가족,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일주일 뒤 YJ타워의 공식 프레스센터. 강지훈은 주주총회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양옆에 한서연과 민준이가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빗속으로 당당히 걸어나온 하나의 가족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YJ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마련했습니다. 강지훈은 준비된 원고 없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 같지 않았다. 저는 지난 6년간 제 아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추악한 욕심이 만든 거짓 진단에 속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한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 여성은 한서연 씨는 6년간 홀로 제 아들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YJ그룹은 그녀가 지난 6년간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녀를 YJ역의 공식적인 가족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한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오해에서 벗어나 민준이의 엄마이자 강지훈의 여자로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과거 철의 요새라 불리던 냉철한 경영 스타일이 이제 가족이라는 변수로 인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훈은 그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대중 앞에서 처음 보인 진정한 미소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과거의 강지훈은 YJ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감정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는지 작은 YJ 로봇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미래의 강지훈은 YJ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YJ를 이끌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배는 더 강해집니다. YJ는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YJ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다. 철의 요새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차가운 강철은 사람의 온기를 가진 가족이라는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더욱 강하고 유연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날 밤 YJ타워 101층 펜트하우스. 그곳은 더 이상 강지훈 혼자만의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장난감들이 거실 한쪽에 자리 잡았고 서재에는 서연이 읽는 책들이 꽂히기 시작했다. 6년간 멈춰있던 공간에 마침내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6년이라는 시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연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에 가까웠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6년의 공백을 메워나갈 긴 시간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도시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다르게 보였다. 그에게는 이제 이 도시의 불빛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아빠, 이거.
민준이가 내민 것은 아이가 서툴게 그린 그림이었다. 커다란 사람과 그보다 작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 강지우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지난 6년간 자신이 놓쳤던 수만 가지의 순간들을 생각했다. 아이의 첫걸음마, 첫 옹알이.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붙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민준이는 이제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다. 민준아.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6년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서연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거대한 두 남자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남자를 함께 껴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6년 전 한 남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6년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의 재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철의 요새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따뜻한 성이 세워지고 있었다.